안녕하세요. 경제는 소확행, 소생과 함께하면 확실한 행복, 소성욱입니다. 자, 우리 고등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경제 상식 30번째, 30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생활 속 경제 보시면은 오늘 생활 속 경제에서는 여러분의 신용 관리에 대한 상식을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자, 여러분도 한번 맞춰 보세요. 자, 신용 점수는 1점보다 1000점이 좋은 것이다. OX. 자, 이건 O일 것 같죠? 점수는 높을수록 좋은 것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체된 금액을 다 갚으면 신용 점수가 바로 오른다. 이건 X예요. 왜냐하면 연체 정보는 최장 5년 동안, 5년까지 보관이 되기 때문에 연체된 금액을 다 갚는다고 바로 신용 점수가 오르지는 않아요. 자, 세 번째. 연체 금액과 연체 기간 중에 신용 점수에 어떤 게 더 큰 영향을 미칠까? 둘 중에 연체 기간이 신용 점수에 미친 영향이 더 크다? OX, O입니다. 그러니까 연체 금액도 물론 중요하지만 연체 기간. 그러니까 내가 작은 금액이라도 내가 10만 원을 계속 연체하고 있어. 그럼 진짜 못 믿는 거지. 10만 원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안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연체 기간이 신용 점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에 대출이 없거나 모든 거래를 다 현금으로 하면은 신용 점수가 높아진다. 이거는 왠지 그럴 것 같잖아. 대출이 없고 그리고 내가 신용카드 같은 거 안 쓰고 현금으로 하면은 내가 빚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 신용 점수가 막 낮아지지도 않지만 막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과연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잘 빌리고 잘 갚아야지 신용이 높아지는 건데 믿을 수 있는 건데 뭐 빌린 기록이 없으면 그 사람을 믿을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강에서 봐야 될 내용이 바로 신용이 돈이라고인데요. 자산과 부채가 뭔지 보고요. 그리고 신용, 그리고 신용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산과 부채요. 우리 자산이라는 건 재산이죠. 그래서 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인데 우리 유형의 재산을 실물 자산이라고 하고 지난번 시간에 봤었지만 어떤 게 있었어요? 바로 건물이라든지 또는 뭐 토지 이런 것들은 부동산이라고 불렀고 또 자동차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자산은 이제 무형의 재산이죠. 그래서 현금이라든지 예금,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이 금융자산이에요. 그리고 부채는 빚이죠. 빚. 그러니까 과거에 이루어졌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지금 시점에서 갚아야 할 빚인데 당연히 은행 대출 같은 거 빚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부채가 아니라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거 신용카드 지금 당장 내 수중에 돈이 없어도 우리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에 그거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할부로 물건 사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것도 결국 그 할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내가 매달 갚아야 되는 거거든. 자, 부채. 근데 여러분 부채가 꼭 나쁜 건 아니고 우리가 부채가 필요할 때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돈이 부족해서 빚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그게 이제 과도해서 못 갚을 정도가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순자산. 순수한 자산은 어떻게 구하냐?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나의 순수한 자산이 돼요. 넘어가서 자, 구체적 사례에서 한번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의 자산 그리고 부채가 있습니다. 이 자산 중에 아파트와 자동차는 구체적 형태가 있으니까 실물 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현금이나 요구불예금,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다 금융자산이 되죠. 그래서 더해보니까 4억 3,200만 원이 되네요. 4억 3,200만 원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부채를 봤더니 은행 대출 1억,
자동차 할부금 잔액 이것도 결국 갚아야 되는 거지. 200 친구에게 빌린 돈 300 해서 1억 500만 원이 이 사람이 갚아야 할 부채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순자산은 얼마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니까 3억 2,700만 원이 되네요. 근데 만약 여기서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있잖아요.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자동차 할부금 잔액 200 그리고 친구에게 빌린 자금 300만 원을 갚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돈을 가지고 갚을 수 있잖아. 그럼 내 자산에서 마이너스 500이 발생하는 거지. 그리고 부채도 없어지니까 부채에서 마이너스 500이 발생해요. 그런데 순자산은 계산해보면 결국 똑같습니다. 이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순자산에는 변화가 없게 돼요. 자, 근데 우리 자산관리와 관련해서 자주 이야기가 되는 게 바로 72의 법칙 또는 복리의 마법이라고 불려요. 자, 72의 법칙은 뭐냐? 복리 이자율을 적용할 때 내가 투자한 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식인데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72의 법칙은 72를 연 복리 이자율로 나눠주면 돼요. 연이율. 이 연이율은 복리 이자율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나의 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1억을 2억으로 만들고 싶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입한 복리 이자율이 3%야. 그러면 내 돈이 2억이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여기 3 넣어주면 돼. 그럼 얼마가 나와요? 이러면은 3, 2, 6, 3, 4, 12. 24년 후에 나의 1억은 2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복리 이자율이 6%다. 그럼 6을 넣으면 얼마가 돼요? 12년으로 확 줄어들죠. 그리고 4%라고 해도 보세요. 4%를 넣으면 4를 넣으면은 18년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복리 이자율 1%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6년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복리 이자율이 1%가 높아지는 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고 복리의 마법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72의 법칙을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어. 지금은 나의 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1억에서 2억으로 불려야 돼. 근데 이거를 10년 안에 불려야 돼. 10년 안에. 이게 정해져 있어. 그럼 나는 몇 프로의 복리예금 상품에 가입해야지 10년 뒤에 2배로 불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 72를 필요한 기간으로 나눠버리면 돼요. 그러면 10년이면은 얼마가 나와? 7.2가 나오죠. 내가 1억을 2억으로 10년 안에 불리려면은 나는 7.2% 연복리 이자율이 7.2%인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72의 법칙을 봤고요. 그 다음에 부채, 우리가 갚아야 될 빚, 이게 기준금리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 이전 시간에 그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라는 걸 봤었죠. 고정금리는 내가 고정금리가 상품에 가입했다. 그럼 시중의 이자율이 아무리 변해도 이자율은 딱 일정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변동금리는 시중 이자율이 변하면은 내가 적용받는 이자율도 변하는 거야. 근데 그 시중 이자율이 기준금리랑 아주 밀접하게 움직이거든요. 그 기준금리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시중금리도 높아져요.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시중금리도 낮아지고. 자, 기준금리라는 건 중앙은행이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기준으로 삼는 정책금리. 우리 이거 경제안정화 정책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자, 그건데 여기서 얼마 전에 이제 8월 26일 날 속보가 떴어요. 뭐였냐 하면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을 했대. 몇 퍼센트 인상한 거야? 몇 퍼센트? 이거 0.25% 포인트 인상한 거죠. 퍼센트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는 퍼센트 포인트 써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재가 뭐였냐면은 초저금리 시대가 마감됐대. 그러니까 0%대 금리. 여전히 0%대긴 하지만 0.5%는 우리 거의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였거든. 자,
근데 왜 이렇게 이자율이 낮았었냐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기준금리가 왜 이렇게 낮아졌냐? 바로 코로나19 때문이죠.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난 경기 침체였잖아요. 침체죠, 지금도. 자, 그러면 우리 경제 안정화 정책에서 배웠잖아. 자, 경제가 침체됐어. 그럼 뭐가 문제예요? 실업이 늘어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을 풀어야 되지. 그래서 경제가 계속 침체되고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했냐 하면은 돈 풀어야 돼. 그게 바로 확대 정책이죠. 그리고 우리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거 확대 통화 정책. 대표적인 게 바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거야. 그래서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해서 얼마까지 낮아졌었냐 하면은 0.5%까지 낮아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계속 낮아지니까 시중 은행들의 금리도 계속 낮아졌던 거지. 자, 이러한 상황이었어. 그래서 경제를 살리려고. 그래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어요. 자, 그런데 한국은행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다는 거야. 이게 막 속보로 뜨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다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한국은행이 왜 기준금리를 인상했을까? 그 이유를 밝힌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경기가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이제 플러스가 돼서 경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돈을 많이 풀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이 풀리니까 통화량이 많아지면 물가가 뛰거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도 잡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중요하게 지적한 게 바로 가계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 경제 전망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선생님이 조금 길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대요. 가계부채가. 그래서 가계부채가 2021년 6월 기준으로 얼마냐 하면은 1,800조라는 거야.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1,800조. 근데 이렇게 가계부채가 급증한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부동산 가격이 점점점 뛰고 있다는 거야. 부동산 가격이. 집값이.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사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집을 못 살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 거지. 빚을 내서라도. 그러니까 가계부채는 계속 급증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이런 걸 이제 시사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영끌 또는 비투 들어봤을 거예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았다. 그러니까 내가 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 또 뭐 대출 막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걸 우리 영끌이라고 요즘 표현하잖아요. 비투, 빚내사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이 1,800주 중에 60%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채가 급증하고 여유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몰리면서 집값은 계속 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제 가만 둬둬서는 안 되겠다는 거지. 아무래도 안 잡히니까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가계 입장에서 어때? 갚아야 될 이자가 많아지는 거잖아. 이자율이 높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출을 좀 줄이고 집 사는데도 투자를 덜해서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까. 이러한 의도도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걱정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 부동산 가격이 실제 부동산의 가치보다 너무 부풀려져 있다는 거야. 너무 부풀려져 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제적으로 버블, 거품이죠, 거품. 이 버블, 부동산 버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가 실제 부동산의 가치보다 사람들이 막 투자를 하고 그 가격이 뛰다 보니까 더 투자하고 하면서 너무 부풀려져 있다. 근데 만약에 이 가계 부채가 너무 급증해서 이 주택 가격이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주택을 계속 사야지 주택 가격이 뛰는데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못 사는 거야. 그럼 이제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겠지. 일단 떨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택을 빚내서 샀던 사람들은 주택 가격이 떨어지니까 빚 갚을 여력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가계 부채가 더 증가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돈을 못 돌려받으니까 금융권에 부실이 발생할 수 있고 연쇄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2008년에 미국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비슷한 이유예요. 그 부동산 투자하려고 했는데 결국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경제 전반적으로 어려워졌던 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거품이 꺼지게 되면은 마찬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자 이렇게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이 기준금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사적으로 이런 용어를 한 번쯤 뉴스 같은 데서 들어봤을 수 있어요. 테이퍼링. 아주 뜨거운 이슈 시사 용어였는데요. 테이퍼링. 영어로는 이렇게 쓰죠. 테이퍼링. 테이퍼링이 점점 가늘어지고 뾰족해지는 거야, 이렇게. 이게 뭐냐? 보면은 우리가 경제가 어려웠잖아. 그래서 경제를 살리려고 경제 침체기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놨던 거야. 그런데 이렇게 돈을 풀어놓으니까 이제 물가가 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니까 어떡하겠다? 풀어놨던 돈을 이제 조금씩 걷어들이겠다는 겁니다. 조금씩 이제 가늘어지게 걷어들이겠다는 거야. 근데 이거 확 걷어들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 갑자기 확 걷어들이면은 경제가 또다시 어려워질 수 있거든.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세요. 경제가 엄청 나빠졌다가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데 돈을 확 걷어들이면 다시 나빠지겠지. 이걸 더블 딥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블 딥. 디플레이션이 경제 침체잖아. 그러니까 더블 딥, 디플레이션이 두 번 나타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경제에 무리가 가지 않게끔 이렇게 경기 부양을 위해서 풀어놨던 돈을 조금씩 걷어들이는 거. 그게 바로 테이퍼링. 이게 미국의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인 파월 의장이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었던 아주 시사적인 용어 테이퍼링.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제 조금씩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보면 아주 어떤 특이한 하나의 패턴이 있어. 뭐냐 하면은 꼭 0.25%씩 조정해요. 0.25%포인트씩. 그래서 아마 이 다음에 올린다면은 여기서 0.25 올라가면 얼마예요? 1%가 되거나 아니면 1.25%가 될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굳이 0.25%포인트? 하려면 뭐 1%, 2%씩 하지. 왜 이렇게 하냐? 그것도 이제 그 유래가 있는데요. 뭐냐면 2004년에 또 연방준비제도 거기에 이제 그린스펀 의장이라는 사람이 이 기준금리라는 게 실은 1%씩 조정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너무 커서 완전 휘청휘청거려. 그래서 금리를 아주 잘게 쪼개서 0.25%씩 이렇게 잘게 쪼개서 조정을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굳어져 가지고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기준금리를 조정할 때는 뭐 0.25%씩 올리거나 또는 뭐 0.25의 배수니까 0.5% 이렇게 0.25%의 배수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굳어진 관행이고 되게 조금씩 이렇게 조정하는 거잖아. 이걸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걷는 것 같다. 어린아이 이렇게 팍팍 못 걷잖아. 조금씩 걷지. 그래서 이걸 베이비 스텝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시사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여러분 많이 똑똑해진 것 같죠? 우리 경제 상식을 위해서 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신용과 신용관리 이야기예요. 자, 신용. 우리 신용, 일상생활에서 신용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 경제에서 신용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돈을 빌려 쓰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이 높다라는 건 많은 돈을 빌리고서도 확실하게 갚을 수 있으면 신용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 빚을, 돈을 빌린 사람의 부채 상환,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 그게 바로 신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 해결 못한 일이 많이 있어요. 뭐 결혼을 하거나 뭐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이럴 때 대부분 돈이 부족한데 그때 신용이 있어야지. 또 신용이 높아야지만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우리가 소비를 할 수 있고 구입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신용거래. 이러한 신용을 활용한 거래인데요. 우리가 대출도 나중에 갚을 걸 약속하고
빌리는 거고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도 지금 당장 내가 돈 주는 건 아니잖아. 내가 한 달 뒤에 갚을 걸 약속을 하고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 할부도 마찬가지. 여러분 휴대전화 요금도 마찬가지야. 휴대전화 요금도 신용을 활용한 거래예요. 내가 지금 돈 내고 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한 달 뒤에 휴대전화 요금 내기로 나를 믿고 약속을 하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거거든. 후불식 교통카드도 마찬가지. 이렇게 신용을 활용한 거래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용관리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유가 신용점수가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 또는 대출을 해주더라도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에 비해서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은 이자율이 되게 많이 뛰어요. 이자율이. 그리고 신용점수가 아주 나빠져서 신용불량자가 된다. 그러면 이제 취업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제약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신용관리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경제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신용이 돈이다. 선생님이 앞에서 이번 강의 제목이 바로 신용이 돈이라고 하잖아요. 신용이 곧 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용이 높으면은 돈이 없어도 소비를 할 수 있거든. 또 신용이 높으면은 내가 돈이 없어도 싸게 빌릴 수 있는 거야. 싸게. 그리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신용 등급. 이제 올해부터 신용 점수로 바뀌었고 작년까지는 신용 등급이라고 했어요. 신용 등급은 1에서 10등급이 있고 1등급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용 등급이란 말이 좀 더 이렇게 익숙할 것 같은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신용 점수로 바뀌었어요. 신용 점수는 0점부터 1000점, 1000점 만점에 어쨌든 신용 등급은 또는 신용 점수는 금융거래의 신분증이라는 거야. 신분증. 우리 신분증을 딱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잖아. 마찬가지. 신용 점수를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사람인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금융거래에서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용 점수가 그만큼 중요하다. 신용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 여러분 이거 점수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절대 외울 필요. 선생님도 몰라요, 이렇게는. 우리 과거에는 이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가 있었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이 등급 체제가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0점부터 1000점까지가 있는데 뭐 이 안에 들어가면 10등급, 이 안에 들어가면 9등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주로 1등급에서 6등급까지는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신용카드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어. 그런데 6등급 이하, 7, 8, 9등급 같은 경우에는 저신용자라 그래서 뭐 은행에서 대출도 어려워지고 신용카드도 만들기가 힘들어져요. 사회초년생,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이제 사회에 진출하면 보통 신용등급이 한 5등급 내지 6등급이에요. 막 좋지도 않고 막 나쁘지도 않고. 왜냐면 여러분은 신용거래, 금융거래를 그렇게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한 요 정도를 받게 돼요. 그리고 뭐 1, 2, 3등급 같은 경우에 우량 신용자에서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이자율도 쌉니다. 선생님이 한은행의 걸 조사를 해봤더니 1등급, 2등급인 사람은 대출금리가 2.4%야. 그런데 신용등급이 나빠질수록 대출금리가 높아져요. 그래서 가장 신용등급이 안 좋은 사람과 똑같은 액수를 빌려도 대출금리에 무려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좋으면, 신용점수가 좋으면 그만큼 싸게 빌릴 수 있는 거고 실은 이쪽으로 가면 이제 대출도 잘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중은행이 아니라 이제 진짜 신용등급이 나빠지면 뭐 현금 서비스나 이런 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나빠지는 거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용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데 신용 관리를 하는 방법을 좀 볼게요. 우리가 신용 관리를 할 때 소득 수준을 고려한 지출, 그리고 상환 능력을 고려한 대출.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다고 지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갚을 수 있는지를 먼저 염두에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공과금 이런 데 절대 연체가 발생하면 안 돼.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등급, 신용점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절대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실수로 놓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주기적으로 우리가 대금 내야 되는 거, 뭐 휴대전화 요금이라든지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뭐 건강보험 이런 것들은 자동이체를 활용하는 게 좋죠. 자동으로 그냥 빠져나가게. 그 다음에 연체된 게 있다. 그럼 상환할 때는 오래된 것부터 갚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 그 생활 속 경제 처음 시작하면서 연체 금액보다 연체 기간이 우리 신용등급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것부터 빨리빨리 갚아야 된다.
그리고 주거래 금융기관을 정해서 거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은행 저 은행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의 주거래 뭐 은행 같은 걸 정해가지고 그 은행과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거래를 하다 보면은 신용 등급에 신용 점수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현금 서비스는 이용하지 않아야 돼요. 그 선생님이 참 요즘 인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루에도 막 돈을 빌려주겠다고 선생님한테, 난 됐다고 그러는데 맨날 돈을 빌려주겠다고 그렇게 전화가 많이 와요. 막 메일도 오고 막 난리야, 난리. 여러분도 혹시 받은 적 있나 모르겠는데, 이런 현금 서비스 있잖아요. 뭐뭐 캐시, 뭐뭐머니 이런데. 근데 그런 데를 이용하게 되면은, 일단 거기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힘들다는 이야기거든. 그만큼 신용이 나쁘다는 이야기.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고 거기 또 연체가 되다 보면 신용 등급은 더욱 나빠지고, 그러다 보면은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 그래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신용카드는 지금 내가 당장은 돈이 없어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하지만 과소비를 할 수 있는 거지. 막 긁다 보면은 결국 그 대금을 못 갚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체크카드. 체크카드는 내 계좌에 있는 것만큼만 쓸 수 있고 내가 긁는 즉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상을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나의 신용 정보, 나의 신용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주기적으로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되는 게 내가 대출 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 은행 가서 막 찾아보고 저 은행 가서 찾아보고 짧은 기간 동안에 자신이 대출 가는 금액을 막 여러 군데 조회해 보는 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대출 조회를 많이 하지? 대출 한꺼번에 받아서 튀려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서 신용점수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금융거래는 기본적으로 자기 책임이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신용불량자가 돼서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바로 신용회복지원제도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회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도와주는 게 뭐냐? 상환기간을 늘려준다든지 또는 나눠서 낼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자율을 좀 깎아준다든지 아니면 빚을 좀 깎아준다든지 그런 것들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이걸 이제 도와주는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생활 속 경제 미션은 선생님이 객관식 문제로 준비를 했어요. 신용관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래야 되죠. 두 번째, 빈번하고 과도한 대출은 당연히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해서 거래하는 거 좋죠.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이용 자제해야죠. 근데 5번, 대출 시 상환 능력보다 필요를 우선시한다. 그러면 안 되죠. 상환 능력을 아주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지. 내가 필요하다고 막 써버리면은 나중에 큰일 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